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2020년도 경기도 참여예산제의 예산학교 중에서 용인시에서 참여예산제를 참여하는 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저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상철이라고 하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참여예산제 제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참여예산제 제도가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조례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하는 얘기들은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제도가 시행이 된 지 한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참여예산제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좀 다뤄보고 싶은 이야기는 이 참여예산제가 왜 도입이 됐는가라고 하는 어떤 환경적인 맥락,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대상인 재정, 특히 그 중에서도 지방재정과 경기도의 재정 구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참여예산 제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변화의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참여예산제 과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제안할 때 어떤 부분들을 고려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결국에 이제 참여예산제를 둘러싼 맥락과 관련된 이해인데, 보여드리는 그림은 아마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이제 참여의 사다리라고 불리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1단계, 가장 낮은 단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이제 8단계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제 밑에 있는 것이 이제 가장 낮은 참여의 수준이겠죠. 그래서 하나씩 올라가면서 높은 수준의 시민 참여를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건데, 간혹 가다가 이 그림을 소위 그래서 1, 2, 3, 4단계는 불필요해, 오히려 6, 7, 8단계의 높은 수준의 시민 참여가 필요하지, 이런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그림을 왜 사다리 모양으로 만들어졌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참여예산위원을 하기 전에 다양한 행정참여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참여예산제에서 처음 행정이라는 게 이런 거군 라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 경험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낮은 수준에서의 행정참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참여예산이라고 하는 높은 수준의 참여 권한들을 행사하는 데 좀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참여의 사다리가 사다리로 표현된 이유는 그 밑에 있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의 낮은 수준에서의 행정 참여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높은 수준의 행정 참여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돌출되어 있는 제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행정이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는 행정 참여 제도들 중에서 하나로서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좀 바꿔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아마 예산이나 사업에 대한 관심들이 생기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좀 들리는 게 있을 거예요. 도시재생을 하는데 라고 하면은 주민협의체 설명회를 한달지, 지역에서 무슨 공사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공청회나 내지 이런 것들을 한달지 라고 하는 낮은 수준에서의 행정참여와 관련된 소식들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참여예산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더 높은 권한인 참여예산제의 참여 권한들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그럼 왜 갑자기 참여예산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중앙정부나 혹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참여예산제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주변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참여예산제 안 해도 되는 건데, 시장이 바뀌어서 혹은 누가 바뀌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적어도 그렇진 않다. 이 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은 재정이라고 하는 것, 특히 여러분들의 이제 세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재원인 재정이 갖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는 어떤 근대 국가라고 하는 것은 재정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소위 재정 국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존재하는 웬만한 민주주의 국가 이렇게 했을 때 재정에 기반하지 않는 국가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시민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국가가 나에게 무슨 일을 해주고 있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세금을 낸단 말이죠. 세금을 계속 내는데 국가가 나에게 뭔가 해주는 일이 없어 라고 하는 감각을 갖게 되면 실제로 내가 지불하고 있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생기겠죠. 사실 그래서 소위 재정 이론가들 사이에서 이 재정 문제, 근대 국가의 재정 문제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는 정당성의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정당성의 문제가 1990년대를 거쳐서 21세기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점점 복잡해지잖아요. 이게 사회 문제가 복잡해지면 당연히 욕구들이 되게 다양하게 생깁니다. 그럼 이제 정부가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능동적인 정책들을 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구의원을 찾아가거나 혹은 시의원을 찾아가거나 도의원을 찾아갔을 때 이제 듣는 얘기들이 있죠. 돈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왜 예산 총 규모는 점점 커지는데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업이나 혹은 예산은 이렇게 늘 부족하지?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만이 생기죠.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쓰이는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향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나한테 와야 될 세금이 그 복지 정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나한테 오지 못해. 저기 외국에서 온 이민자들이 내가 쓸 돈을 갖고 가고 있어 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언론 지상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소위 포퓰리즘의 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맥락을 왜 강조를 드리냐면 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독특한 제도인데요. 이게 이제 1989년도에 만들어진 제도잖아요. 1990년대에는 거의 제도가 확산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 실제 제도를 시행하는 데가 몇 군데 되지 않는데 이게 21세기가 되면서 급격하게 확산이 됩니다. 근데 그 확산이 되는 경로도요. 제3세계라고 불리는 그런 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복지국가라고 불리는 국가의 도시에서도 참여예산제를 도입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여러 가지 역사적인 차이가 있는 국가들이 참여예산제를 공통적으로 도입한다라고 하면 어떤 공통적인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소위 이 재정의 정당성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비롯되어 있는 어떤 포퓰리즘 문제나 내지는 극단적인 정치 행태의 문제들이 재정의 문제와 닿아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진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참여예산제는 그런 재정의 정당성 문제를 부분적으로라도 좀 해소를 하기 위한 어떤 제도로서 도입이 된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면 좋은 제도 이런 것이 아니라 거의 전 세계의 모든 근대 국가가 갖고 있는 재정의 문제들을 일종의 부분적으로라도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이제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 제도 조금 시간이 좀 지나면 없어질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는 당분간은 이 재정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오히려 강화되면 강화됐지 쉽게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올해 참여하시는 그 참여예산제의 수준이 매우 낮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다시 또 이 제도를 시행할 때는 좀 더 개선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매년 좀 더 재정이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혹은 그 수단으로 참여예산제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이 재정 구조 자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의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 재정민주주의 지표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영어로 돼 있고 숫자네. 근데 이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재정민주주의 지표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굉장히 간단한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그러니까 달달이 이렇게 수입이 생기잖아요. 딱 수입이 생기면 그 중에서 그 돈을 다 쓰는 게 아니죠. 예, 일정 부분은 반드시 써야 되는 돈들이 있습니다. 월세를 내시는 분들은 월세가 있을 거고요. 휴대폰에 전화 요금도 있을 거고 무슨 각종 공과금 이런 것들이 내가
이거는 쓰기 싫은데? 라고 해서 안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쓰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이제 정부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이제 의무지출이라고 부르는데요. 매년 성립되는 예산 중에서 의무지출 비중을 뺀 나머지 돈을 재량지출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재량지출은 뭘까요? 매년 필요한 부분에 돈을 좀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재정민주주의 지표는 한 해의 예산 중에서 재량지출의 비중이 얼만큼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낸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 따르면 이게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민주주의 지표인데요. 1962년도를 보면 한 65% 정도가 되죠. 그러면 적어도 1962년도에 미국 연방정부의 그해 예산 중에서 재량지출의 비중이 한 65%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재정민주주의 지표일까요? 그러니까 돈을 재량껏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의 욕구나 내지 요구들을 반영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 용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시민 개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욕구나 필요들을 이 정치 체계가 좀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재정의 재량 지출의 융통성이 좀 높으면 당연히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가 좀 쉽겠죠. 그런 면에서 이게 재정민주주의 지표라고 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이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민주주의 지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낮아져서 2000년대 이후가 되면 거의 20%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한 해 동안 편성한 예산 중에서 80% 정도가 의무 지출인 겁니다. 그러니까 쓰도록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20% 정도만 재량껏 쓸 수 있는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그 연방정부의 정치 권력이 막 바뀌어도 재정 구조만 놓고 보면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왜?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게 안 바뀌지? 라고 했을 때 실제로 재정 구조가 갖고 있는 이런 경직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권력의 속성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재정구조의 경직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민들은 그 정치제도 혹은 정치체 혹은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소위 재정불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그림을 좀 더 단순화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실제 그 미국의 정부의 정책 중에서 오바마 대통령에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뀌었는데 실제 기존의 지출 구조를 바꾸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80%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민 입장에서는 뭐가 달라졌지? 라고 하는 불만을 갖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셨다라고 하면 아마 많은 경우는 이 재정 구조의 그 원인을 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예산이나 재정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아실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재정을 수반한 사업은 반드시 구체적인 이해관계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단 10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사업을 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예산을 없앤다 혹은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 과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유능한 정부 혹은 굉장히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왜 이 돈을 없앰으로써 누군가에게 갔던 것을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왜 피해를 줘? 라고 하는 것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 정도의 정당성을 갖고 있는 정치 권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택을 하냐면 기존에 쓰던 거 그대로 두고 새로 가용재원이 생기면 그 가용재원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용재원의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요. 사실 그래서 한국의 그 의무지출이나 재량지출과 관련된 걸 보더라도 2018년도, 그러니까 한 2년 전이죠. 2년 전에 이미 의무지출 비중이 재량지출 비중을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의무지출 비중이 이제 51%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적어도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경우 예산의 절반 정도는 이미 쓸 때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이게 이제 참여예산이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사실 이렇게 쓸 데가 정해져 있는 예산 규모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에 예산을 반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뭐 이후에도 살펴보겠지만 뭐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태들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거죠. 뭐 그 전에 놓고 보면 미세먼지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갑자기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빠르게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가용 예산이 별로 없으면은요, 그렇게 긴급하게 예산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불만을 갖게 되겠죠. 왜? 우리는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그 중에서 참여 예산이라고 하는 건 전체 가용 예산 전부는 아니지만, 그리고 그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 전부는 아니지만 그거의 일부분만이라도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데 예산을 배분해서 사용하도록 만드는 제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린 이 재정 구조가 참여예산제라고 하는 재정제도의 가장 일반적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 공통입니다. 왜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뭐 구유럽, 그러니까 유럽이든 아니면 뭐 미국 등 뭐 이런 데든 왜 참여예산제를 다 도입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공통적인 답변은 동일한 재정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재정민주주의 지표를 만든 사람이 지금 이제 그림에 보이는 저 학자인데요. 예, 근데 저 학자가 그 2016년에 이제 미국 의회에 출석을 해서 이제 그 진술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국회나 내진 지방의회에서 뭔가 중요한 쟁점이 있으면 공청회 이런 걸 하잖아요. 비슷하게 미국 연방의회에서도 이제 그걸 했던 건데, 그때 나가서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바로 이제 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사람들이 결정한 대로 재정 지출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계속 누적이 되면 될수록 미국 연방 재정은 회복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진단을 내놓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담겨 있는 보고서의 제목이 바로 데드맨 룰링입니다. 그러니까 즉 죽은 사람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근대국가가 갖고 있는 재정 구조의 공통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참여예산제의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이제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이 앞부분의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할까 하는데, 이 최근 코로나19 경제 위기나 내지는 이제 다양한 그 사회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이제 재정 투자와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재정 투자를 계속하면 국가의 재정이 적자가 많아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입장에서부터 아니다. 이거는 단순히 적자가 아니라 이건 일종의 투자 개념이고, 이렇게 선행적으로 국가나 지방정부가 돈을 써야 어쨌든 민간 경제가 활성화돼서 뭔가 될 수 있지,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날 수 있지라고 하는 주장이 좀 상충되고 있는데, 실제 이론적으로만 놓고 보면은요, 재정의 투자가 실제로 선순환적인 투자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보여드리는 그림과 같이 상단에 있는 그림은 굉장히 전통적인 재정 투자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적자를 보더라도 재정 지출을 계속하면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게 조세 수입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실제로 조세 수입이 재정 투자액보다 더 많아져서 사실은 모두 다 선순환적인 경제 순환을 가질 거다라고 하는 게 전통적인 예산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동되고 있는 재정의 구조는요, 그 밑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계속 하더라도 그것이 소위 세금 수입이라고 하는 수익 구조와 닿아있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재정 투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재정의 적자가 커지는 이런 모순에 처해져 있는 거죠.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냐면, 이게 이제 80년대 초반에부터 있었던 소위 조세개혁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재정 투자를 통해서 들어오는 조세 수입, 그러니까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세금 수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70년대 말 80년대 초부터 여러 국가에서 소위 조세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금을 걷기보다는 세금을 걷지 않음으로써 민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돈을
사용하기보다는 민간에서 벌어들인 돈을 민간에서 그냥 알아서 쓰도록 만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야 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커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시간이 좀 더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국가가 재정 투자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걸 통해서 성장한 민간 부분에서의 세금 수입이 별로 늘지 않는, 그러니까 재정과 조세 간의 연결이 깨진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재정은 긴축이라고 하는 압박에 놓여 있습니다. 잘 써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문제야, 뭐 증세를 해야 돼, 이런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참여하고 있는 재정의 성격이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재정 조건 혹은 재정 상황에 놓여 있는 돈의 일부를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쓸 때 아니 뭐 해보고 안 되면 말지 뭐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이런 구조 내에서 어렵게 만들어진 재원이고 여러분들의 판단 혹은 고민들이 정말 다양한 시민들이 낸 세금을 통해서 어렵게 만들어진 재정의 일부분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이 이런 재정구조에 대한 관심으로 좀 이어져서 좀 더 괜찮은 방식의 재정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어떤 뭐 힘을 보태주셔도 좋고 아니면 뭐 의견을 내주셔도 좋은데, 일단 지금 우리가 참여예산 과정에서 좀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이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